여러분, 혹시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답답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불과 얼마 전 62세 한 남성이 은퇴하자마자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만 앉아 있으면서 부부 갈등이 폭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짐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죠. 혹시 여러분 가정도 비슷하지 않나요? 남편은 직장에서 은퇴했지만 새로운 삶의 계획 없이 TV만 보고 아내는 끊임없이 챙기고 잔소리하며 갈등이 쌓여가는 현실 말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남편의 생활 패턴을 두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아내가 10명 중 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의 무의미한 생활이었고, 이어서 경제적 불안, 아내 개인 시간의 상실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TV 시청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문제로 번진다는 겁니다. 건강은 뒷전, 대화는 줄고 부부 관계는 냉랭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황혼이혼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퇴 후 무계획한 생활이 결국 부부 관계의 파탄까지 이어진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단순히 TV만 보고 있는 게 괜찮아 보이시나요? 사실은 그 모습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더 큰 고통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TV 앞 은퇴 남편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동반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64세 이정호 씨는 지난해 대기업 영업부장에서 퇴직했다. 그는 회사 생활 동안 늘 성과 1등을 외치며 살았고 후배 직원들 사이에서도 일 중독자로 불렸다. 서류 가방에는 늘 고객 명단이 빼곡했고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우는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게 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리다 퇴직금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윤정혜 씨는 처음엔 남편이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도 다니고 잊고 살던 취미도 다시 시작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은퇴 후 한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대는 무너졌다. 이 씨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채널은 뉴스에서 시작해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를 거쳐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내가 아침상을 차리며 여보, 오늘은 배드민턴장이라도 다녀오실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하고 권해도 남편은 낡은 배드민턴채를 힐끗 쳐다볼 뿐 나가기도 귀찮아. 그냥 TV 볼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배드민턴채는 부부가 결혼 초반 함께 운동을 즐기던 상징 같은 물건이었다. 아파트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 아내가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해 다시 꺼내왔지만 남편은 잡아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데 괜히 나갔다가 다치면 병원비만 더 든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윤정혜 씨는 속으로 저 배드민턴채가 우리의 지난 시간과 남편의 현재를 보여주는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으며 늦은 저녁을 함께하곤 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점심 식사 때도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 대화 대신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지배했다.
윤정혜 씨는 답답한 마음에 여보, TV 좀 끄고 나랑 얘기 좀 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가 없으니 너무 허전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눈을 떼지 않은 채 지금 중요한 장면인데 왜 자꾸 방해라며 언성을 높였다. 문제는 단순히 대화 부족만이 아니었다. 생활 리듬 자체가 꼬여갔다. 남편은 새벽까지 드라마 재방송을 보느라 늦게 잠들고 아침에는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저녁 무렵 남편은 TV 속 먹방 프로그램을 보며 저 집은 소고기를 구워 먹네. 오늘은 고기 좀 먹자라며 툭 내뱉었다. 윤정혜 씨는 퇴직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무작정 소비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에 시달렸다. 경제적인 문제도 갈등을 키웠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아파트 대출의 일부를 갚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많지 않았다. 게다가 물가가 치솟는 2025년 현실에서 매달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다. 윤정혜 씨는 틈날 때마다 남편에게 여보, 다시 일할 생각은 없어? 요즘 마트 계산원이나 경비직 같은 것도 은퇴자들이 많이 한다는데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러나 남편은 내가 평생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일 하라고? 차라리 그냥 집에 있겠다라며 자존심을 내세웠다. 아내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며 무기력하게 보내는 모습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균형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딸과 통화하면서도 고민을 털어놓았다. 얘야, 내 아버지가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본다. 나랑 대화도 없고 돈도 점점 줄어드는데 내가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딸은 엄마 요즘 뉴스 보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이런 문제 많대. 친구들이랑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시라 해요라며 조언했지만 정작 남편은 귀를 닫은 듯 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아내가 용기 내어 여보, 우리 저녁 먹고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자라고 제안했을 때였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젓더니 당신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나 좀 가만히 둬라고 소리쳤다. 윤정혜 씨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던 남편이 은퇴 후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아내의 눈에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만 누르고 있는 남편이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가 아니라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가구처럼 보였다. 낡은 배드민턴채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기대어 있었다.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웃었던 기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먼지만 쌓여가며 부부 사이의 단절을 묘사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윤정혜 씨는 채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 삶의 활기도 웃음도 함께 묻혀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웃들도 이런 변화를 감지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아내에게 다가와 요즘 정호 씨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전에 같이 운동도 하시던 분인데라고 물었을 때 윤정혜 씨는 대답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남편의 은퇴 이후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외딴 섬처럼 고립되고 있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윤정혜 씨의 걱정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움직이지 않던 남편의 몸은 눈에 띄게 불어났다. 배둘레가 늘어나 바지가 맞지 않게 되었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였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모두 위험 수준이라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정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운동 좀 합시다. 같이 동네 공원이라도 걸어봐요. 윤정혜 씨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남편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약 먹으면 돼. 괜히 밖에 나가서 쓰러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그 순간 아내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이 은퇴 이후 점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버티는 사람처럼 보였다. 문제는 건강만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불안은 점점 더 부부를 옥죄었다. 퇴직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서 통장의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남편은 어떤 새로운 수입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어디 가서 일하겠어? 그냥 연금이나 나오면 그걸로 버티면 되지.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그 연금이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아내의 마음이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남편과 나누는 대화가 하루에 고작 두세 마디뿐이었다. 밥 줘. 오늘 반찬 뭐야? 이런 말들이 전부였다. 가끔 딸이 집에 찾아와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남편은 머쓱하게 웃으며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그렇게 지내지 뭐. 라고 답했다.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윤정혜 씨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느 날 아내는 용기를 내어 거실 구석에 세워둔 낡은 배드민턴 채를 다시 꺼내 들었다. 먼지를 털고 손잡이를 닦으며 말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우리 신혼 때 매주 주말마다 이거 들고 운동하러 갔잖아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활기찼는지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요? 남편은 잠시 채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젓고는 다시 TV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제는 힘들어. 무릎도 안 좋고 친구들도 다 안 한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 대답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낡은 배드민턴 채는 다시 거실 구석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아내도 꺼내지 않았다. 그 물건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부부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후로 남편은 점점 더 집안에만 머물렀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운동하러 나갈 때마다 그는 커튼을 쳐놓고 TV 소리에만 몰두했다. 아내는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애써 웃으며 요즘 집에만 계세요라는 말을 흘려들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밤이 되면 아내는 혼자 부엌 식탁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거실에서 또다시 재방송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과연 가정일까? 아니면 텔레비전이 주인인 낯선 공간일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무기력은 가족 모두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딸은 부모 집에 오기를 점점 꺼려했고 아내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다. 부부 사이에는 말 대신 한숨이 오갔다. 낡은 배드민턴 채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운동 기구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의 무기력과 아내의 고독을 상징하는 오브제가 되었다. 아내는 그 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뛸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채처럼 먼지만 쌓이며 끝나버릴까? 라는 두려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65세 최영수 씨는 지난해 말 35해 가까이 근무했던 시청 공무원 자리에서 은퇴했다. 영업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대기업 부장과는 달리 그는 묵묵히 행정 업무를 맡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했고 그 대가로 은퇴 후 매달 연금 약 220만 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2025년 현재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은 없다. 최 씨의 아내 김은희 씨는 남편이 은퇴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 시청 후배들이 준비해준 작은 환송회에서 그는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퇴직 직후 곧바로 새로운 루틴을 세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고,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요리를 나누며 대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평생 취미로 해오던 서예 모임에 참석해 동년배 친구들과 교류했다. 그가 달라진 건 단순히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서만이 아니었다. 은퇴 전부터 그는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왔다. 퇴직하기 10년 전부터 노후 자산은 무조건 연금 중심으로 소비는 소박하게라는 원칙을 세웠다. 주변 동료들이 퇴직금을 믿고 부동산이나 점포 창업에 뛰어들 때 그는 그런 유혹을 뿌리쳤다. 실제로 친구 한 명은 퇴직 직후 빌딩 투자에 나섰다가 금리 인상과 공실 증가로 큰 손실을 보고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하지만 최 씨는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 불안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아내 김은희 씨는 이런 남편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은퇴 후에도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안도감을 자주 표현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니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남편이 집안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녀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아침에는 남편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대화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며 요리를 만들었다. TV는 단순한 오락일 뿐 하루의 중심은 아니었다. 특히 두 사람에게 활기를 준 건 건강 관리였다. 최 씨는 은퇴 전부터 치과와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않았다. 덕분에 60대 중반인 지금도 치아가 튼튼해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이것은 부부의 작은 행복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주위 친구들은 치과 치료비에 매달 수십만 원을 쓰며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저축하는 거야라며 웃으며 이야기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망이다. 은퇴 후 고립되는 사람이 많지만 그는 오히려 더 활발히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공무원 시절부터 유지해온 봉사 모임에 꾸준히 나가고 동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금세 가까워졌다. 이들은 단순한 지인에 그치지 않았다. 가벼운 산책 친구, 긴급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 함께 취미를 즐기는 동료까지 다양한 지근거리 친구들이 최 씨의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여름 폭우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될 위기에 처했을 때 최 씨는 서예 모임에서 알게 된 동네 친구 2명과 함께 곧바로 나가 배수 작업을 도왔다. 그 경험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신뢰와 의지의 끈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며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집 안에서도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다. 아내와 가사노동을 나누고 정리정돈을 하며 이제 내가 집안의 또 다른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그의 서재에는 연금과 생활비를 관리하는 가계부가 항상 놓여 있었고 옆에는 서예 북과 벼루가 놓여 있었다. 그 공간은 단순히 공부방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리듬과 목표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대화가 늘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는 집도 많다는데 저희는 같이 운동도 하고 저녁마다 다음 날 일정을 상의해요. 불안하기는커녕 이제야 진짜 부부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다른 아내들이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 모두가 같은 세대, 비슷한 나이를 살고 있었지만 준비된 은퇴와 준비 없는 은퇴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최영수 씨의 하루는 규칙적이면서도 활기찼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40분가량 걷기 운동을 하고
가끔은 주민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기도 했다. 건강을 위해 생활 패턴을 철저히 지켰다. 운동 후에는 직접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왔다. 예전 같으면 장바구니를 드는 건 늘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그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부가 함께 요리를 했다. 그는 손재주가 있어 김치전을 부치거나 간단한 국을 끓이는 정도는 거뜬히 해냈다. 여보, 내가 부장 시절엔 회식만 시켰지 요리는 잘 못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이런 것도 배우네. 라며 웃음을 건네면 아내는 마음이 놓였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부부의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 220만 원은 크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철저히 관리했다. 생활비, 의료비, 문화비로 나누어 사용하고 남는 돈은 작은 적금으로 돌려 미래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졌지만 그는 절제된 소비와 계획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였다. 그는 은퇴 후 고립은 곧 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교실은 그의 삶에 활력을 주었다. 먹을 갈고 붓을 드는 순간 그는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가진 학생처럼 느껴졌다. 글씨 한 획 한 획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모임에서 만난 박 선생은 가까운 동네에 사는 또래였는데 둘은 금세 지근거리 친구가 되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아 언제든 연락하면 함께 산책을 나갈 수 있었다. 어느 날 박 선생이 감기에 걸려 힘들어했을 때 최영수 씨가 직접 죽을 끓여 가져다 주었다. 그 경험은 두 사람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다. 이런 관계망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해 겨울 아파트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는 서예 모임 친구들과 함께 어르신들이 사는 집을 먼저 찾아가 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주민들은 은퇴한 공무원이라 그런지 아직도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최 씨는 그때 느꼈다. 아,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내 김은희 씨도 달라졌다.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안정감을 느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나왔다. 오늘은 서예 모임에서 무슨 글씨를 썼어? 동네 도서관에 강좌가 새로 열렸다는데 같이 들어볼래? 대화의 주제는 늘 다양했고 그 속에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다.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했다. 딸은 부모 집에 올 때마다 아빠가 젊어 보인다. 친구들도 다 은퇴하고 무기력해졌다는데 아빠는 왜 이렇게 바빠? 라며 놀라워했다. 그 말에 최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은퇴했다고 쉬는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내 시간을 사는 거지. 딸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안심했고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그가 스스로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점이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쳤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글씨가 멋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마음이 벅차올랐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지탱했다. 집안의 상징적 공간은 그의 서재였다. 서재 책상 위에는 늘 정리된 가계부와 함께 붓, 벼루, 반듯하게 접힌 한지, 묶음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의 서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낡은 배드민턴채가 고립과 단절을 상징했던 또 다른 집과 달리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서의 붓은 활력과 희망을 상징했다. 아내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더 든든해졌어요. 매일 대화도 많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이 이렇게 삶을 바꿀 줄 몰랐어요. 이웃들은 그런 부부를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같은 세대, 같은 은퇴라는 상황이지만 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다. 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아버지나 남편이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는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통계로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여가로 보내는 시간이 평균 5시간 남짓인데 그 중에서 미디어 이용, 그러니까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무려 2시간 40여 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잠자는 시간이 가장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TV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시간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주말에는 더 심각해서 일요일 고령층은 평균 3시간 넘게 미디어에 매달리고 10명 중 9명 이상이 하루에 반드시 TV를 켠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가 TV와 함께 시작해서 TV와 함께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심심하니까 TV 보나 보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생활 패턴이 실제로 건강과 생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독사입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3,600명 넘게 고독사를 했고 그중 84%가 남성이었습니다.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은퇴 직후의 남성들이 가장 큰 위험군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방 안에서 혼자 TV만 보는 생활로 이어지다가 심리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이라는 건 너무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료를 보면 여전히 노인의 30%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OECD 평균의 2~3배 수준입니다. 게다가 6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28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많은 나이에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정에서 활력 있게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면서 결국 TV만 바라보는 생활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다시 무기력과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TV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종합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TV를 하루 3시간 이상 보면 심혈관 질환, 당뇨,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이 위험이 선형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3시간쯤을 넘어서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했으니 하루에 4~5시간쯤 TV를 보지 뭐라는 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도구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또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는 이른바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편이 집에 오래 머무르면서 아내의 일상에 끼어들고 가사 분담이나 개인 시간의 균형이 무너지면 아내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을 크게 겪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후 남편이 집에만 머무르면서 아내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남편 은퇴하고 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결국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은퇴 이후 하루 종일 TV만 보는 생활은 단순한 무료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경제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통계, OECD의 빈곤율 지표, 그리고 해외 연구에서 드러난 TV 시청과 건강 리스크까지 전부가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통계가 보여준 현실은 심각하지만 희망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해외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모델들로 충분히 현실적인 해결책이에요. 먼저 우리나라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동구는 노인 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차도 마시고 가벼운 놀이와 운동, 그리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제공해요. 한 주도 혼자 보내지 않도록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직접 방문해 독거 어르신들의 고립을 막고 있어요. 또 부산시 부산진구에서는 찾아가는 실버 문화교실을 통해 집 근처 경로당이나 게이트 볼장에서 어르신들이 노래나 공예,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우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들은 비용이 크지 않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동행 카페 프로젝트는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 형태입니다. 참가자들이 매주 모여서 식물 가꾸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 감상 등 취미 활동을 함께 나누며 소셜 프루프를 체감하게끔 돕습니다. 이런 활동 하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여전히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각기 운영 중인 실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해요.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는 실버 멘토링을 운영해 은퇴한 어르신들이 지역 청소년에게 과거 직장 경험이나 농사 노하우 등을 나누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게 돕고 있어요. 유대감과 역할의 회복, 자존감 상승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죠. 이런 지자체 사례들은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어요. 접근성, 작은 비용, 사회적 연결의 창출, 역할 제공. 핵심은 누가 어디서든 작게라도 이어지는 일상의 실천이에요. 이제 해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네덜란드 정부는 유나이티드 에그 AINST 롤리너스라는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75세 이상 노인에게 연 1회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하면서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 사회 활동 등을 안내하고 24시간 전화 상담도 받게 해요. 한마디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죠. 호주에서는 레드크로스, 그러니까 호주 적십자사가 고령자 돌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 배달이나 병원 동행도 지원해요. 예를 들어 젊은 자원봉사자가 90세 이상 어르신을 정기 방문하고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생기 있는 하루를 선물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한 사례로 사이클링 위사우트 에이지라는 덴마크에서 시작된 자전거 모임이 있어요. 동네 자전거 리어카에 실버 세대 어르신을 태우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드라이브를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람을 느껴본 건 언제였지? 라는 감정을 깨워준다는 말이 많고요.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 150만 명 이상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메리코 시니어즈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돕거나 독거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함께 외출을 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죠. 이외에도 미국의 PACE 프로그램 오브 올 마이너스 인클루시브 케어 포 더 엘덜리는 의료와 일상 케어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로 노인이 오래도록 자택 중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재택 서비스, 이동 수송, 진료, 상담, 재활 프로그램까지 한 몸으로 묶은 케어 시스템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게 시작하시되 꾸준하게 연결성을 채워나가세요. 지역 내에 허브가 될 만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복지관, 문화센터, 동네 카페에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나 동기 있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외국처럼 바람 한 모금, 한 잔의 대화, 영상 통화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효과적인 연결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켜진 TV 불빛, 낡은 배드민턴채 위에 쌓인 먼지. 그러나 창밖엔 아직 바람이 불고 우리 곁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쪽에는 은퇴 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며 점점 작아지는 삶을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강, 멀어지는 가족, 그리고 점점 희미해져가는 자신만의 존재감.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인생이었죠.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돈으로만 두지 않고 시간을 취미로, 관계로, 배움으로 저축했던 분이 있었죠. 그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동네 친구들과 웃고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빛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은퇴, 같은 나이였지만 선택과 준비가 만든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쪽을 꿈꾸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집 앞 복지관 문을 두드리고 낡은 배드민턴채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남은 날들을 텅 빈 시간으로 채울지 아니면 사람과 웃음으로 채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감사한 시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래, 내 인생은 참 따뜻했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설거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는 참기 힘들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 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 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 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삼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 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매달 월급 들어올 줄 알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요? 그 순간 통장에 남은 건 명품 영수증과 카드비뿐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58세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가 든든한 울타리라 믿고 주말마다 해외여행, 명품 시계, 고급 골프 회원권에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나는 평생 직장인이니까 은퇴하면 연금도 충분히 나오겠지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예고도 없는 희망퇴직 통보를 받고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은 빚 갚느라 반도 남지 않았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 달 50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나이는 52세,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40%. 특히 50대 이후 사치와 소비에만 의존한다면 노후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 구석. 먼지가 쌓인 낡은 골프백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골프백은 한때 그녀의 자존심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삶의 몰락을 웅변하듯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56살이 된 김영숙 씨. 중견기업에서 인사팀 부장으로 일하며 나는 평생 직장 다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사업에 실패했고 대학생인 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영숙 씨의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버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니 걱정 없다며 고급 소비와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숙 씨는 직장 동료들과 주말마다 골프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회식의 연장선이었지만 점차 개인적 과시의 무대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연봉의 상당 부분을 명품 의류, 시계, 해외여행에 쏟아부었습니다. 카드값은 늘 100만 원대를 훌쩍 넘었고 해외여행은 해마다 두세 번 꼬박꼬박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쓰다간 은퇴 후 힘들어진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나야 뭐 회사에서 은퇴할 날도 멀었고 퇴직금만 해도 억 단위로 나오잖아.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가을,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아온 직장이었지만 인사팀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고 영숙 씨는 반강제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4천만 원. 순간에는 커 보였지만 이미 부채와 카드값, 그리고 두 딸의 등록금이 빠져나가고 나니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매달 나가던 카드 할부금은 줄어들지 않았고 명품 소비로 채워진 집안 물건들은 더 이상 팔아도 첵값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두 딸의 유학 준비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돈을 벌었지만 나이 들어 육체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퇴직 후 몇 달 만에 남은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생활 수준이 갑자기 추락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 대신 값싼 분식집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 차 있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공한 워킹맘이라 불리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던 영숙 씨는 이제 친구들의 모임에조차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많던 돈은 다 어디 갔냐는 질문을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 베란다에 놓인 낡은 골프백은 그 모든 과거의 사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골프장을 갈 여유도 함께할 동료도 사라졌습니다. 딸들은 학자금 대출을 알아봐야 했고 남편은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엄마, 우리 유학은 포기해야겠네? 라는 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평생 직장인이 될 거라 믿었고 연금과 퇴직금만 믿고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국민연금을 확인해 보니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한 달에 60만 원 수준. 남편의 소득과 합쳐도 생계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해외여행 한 번 덜 갔더라면, 명품백 대신 저축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일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52살의 주된 일자리를 떠납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생활비와 빚으로 사라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버티기 어렵습니다. 김영숙 씨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중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김영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티던 생활은 이미 끝났고 매달 쌓여가는 고정 지출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보증금을 빼서 생활비에 충당해야 했고 결국 가족은 좁고 오래된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딸들은 알바와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이어가야 했지만 그 모습은 영숙 씨에게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는 나는 워킹맘의 롤모델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가족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건 더 이상 사회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56의 나이에 다시 구직 전선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연령이 많으셔서 어렵습니다. 중견기업 인사팀 부장까지 했던 화려한 이력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조직에선 너무 고위직이셨다며 거절했고 대기업은 재취업의 문을 아예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얻을 수 있었던 건 하루 8시간 동안 편의점 계산대에 서는 일자리, 시급 10,000원 남짓한 단기 알바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바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엔 비싼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았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진료비조차 아까웠습니다. 혈압약을 끊은 지 반년이 지나자 두통과 가슴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집에서 버티다 결국 한밤중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치료비 청구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가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52살에 주된 일자리를 떠납니다. 정년이 60살이라지만 실제로는 퇴직이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40%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여성은 경력 단절과 낮은 임금 탓에 평균 연금 수령액이 3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비와 사치로 채워진 생활이 결국 노후 빈곤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영숙 씨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준비 없는 중년을 한순간에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소비는 늘어나지만 임금은 줄고 평균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여전히 OECD 상위권이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노후에 고립되거나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씨는 뒤늦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평생 직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베란다에 놓인 낡은 골프백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덜 썼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지만 후에는 통장 잔고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회계 기초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무료 재무 상담을 받아 카드빚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치와 소비에 익숙해진 50대의 모습은 곧 우리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믿었던 확신,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치는 결국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빈곤으로 내모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집 구석 어딘가에도 영숙 씨의 낡은 골프백 같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요? 한때는 자존심이었지만 지금은 후회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물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몰락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미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의 이정호 씨. 그는 평생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집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아내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는 늘 빠듯한 살림살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남들처럼 과시적인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은커녕 10년 넘게 입은 양복을 고쳐 입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갈등은 늘 주변의 유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회식 후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 가거나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호 씨, 이번엔 같이 가요. 평생 일만 하다 끝낼 겁니까? 라는 동료들의 말에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다 내고 내 노후까지 챙겨야죠. 저는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이런 선택은 당시에는 답답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IMF 직후였습니다. 주위 친구들 가운데는 회사에서 잘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이들도 많았고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호 씨 역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는 IMF가 지나던 시절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과 추가연금 상품에 꾸준히 납입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아내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50대 중반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씨는 퇴직금 대신 미리 준비해둔 개인 연금과 비상자금을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무너졌을 거야. 그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노후 준비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년을 마친 지금 이정호 씨는 매달 공무원 연금 약 250만 원과 국민연금 70만 원을 합쳐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나 대출이 없기에 고정 지출은 크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을 불러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고 가끔은 아내와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손주에게 중고 골프채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새 골프백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빚도 없고 걱정도 없어. 이게 진짜 부자 아니겠니?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정호 씨의 선택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과소비 대신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에 성실히 가입했을 뿐입니다. 그는 명품 대신 가족의 안정, 일시적 즐거움 대신 긴 미래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존엄과 여유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정호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눈을 뜹니다. 은퇴 전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손주들이 먹을 김치를 꺼내 다듬어 놓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그가 평생 쌓아온 안정과 준비가 녹아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합쳐서 약 320만 원 정도. 물론 물가가 계속 오르고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도 있지만 집에 빚이 없고 생활 규모를 맞춰왔기 때문에 큰 불안은 없습니다. 그는 종종 친구들과 비교하며 말하곤 합니다. 내가 연금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지. 빚이 있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의 친구 중에는 같은 시기에 은퇴했지만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때는 외제차를 몰고 명품 시계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카드빚과 의료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정호 씨는 오래된 국산차를 아직도 몰고 다니며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차는 그냥 발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야.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해주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깁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두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작은 식탁 위에는 아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잡채가 놓입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흥청망청 살았다면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과거의 선택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의 집 베란다에는 낡은 골프백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절제와 만족의 상징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 동료들이 새 장비로 무장할 때 그는 중고 골프채를 사용했습니다. 그 골프백은 지금도 오래되어 손잡이가 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동네 체육공원 연습장에서 손주들과 함께 골프 스윙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아이들은 낡은 골프백을 보며 할아버지, 왜 새 걸 안 사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걸로도 충분하다. 오래된 게 더 튼튼한 법이야. 여러분, 이정호 씨의 삶이 특별하게 보이시나요? 사실 그가 한 건 단순한 원칙의 지킴이었습니다. 과소비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연금에 성실히 가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은퇴 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노인 인구는 이미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은퇴 나이는 52살 전후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대다수에게 월 60만 원 수준에 머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는 중년은 빈곤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작은 절제와 꾸준함으로 존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눈앞의 즐거움을 위해 과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절제하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노후가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통계가 얼마나 냉정한지를요. 먼저 한국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2024년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에게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33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생활비로 잡아도 240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 60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시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한국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38% 수준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내가 벌 때는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통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없다면 빈곤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령층 고용률도 들여다보면 현실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6%가 넘는데 이건 역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일하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멈추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은퇴했어도 퇴직금은 금방 사라지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편의점, 배달, 경비 같은 일자리에 다시 나가는 경우가 흔한 것이죠. 그럼 해외는 좀 나을까요? 사실 선진국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ECD가 발표한 글로벌 연금 보고서를 보면 주요 국가들의 은퇴소득 대체율, 즉 퇴직 전에 벌던 소득을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나 보전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평균 40%도 안 됩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이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계속 경고합니다.
출산율은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줄어드니 지금의 연금 제도만 믿고 있다간 국가 재정도 버티기 어렵고 개인의 노후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 해답은 단 하나, 바로 개인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의 76%가 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는 80% 이상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게 단순히 마음의 준비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연금과 저축, 투자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이 모든 수치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금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절제하며 어떻게 저축하느냐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뉴스에 나오는 그 안타까운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한 노후 준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셨다면 다음으로 정말 궁금한 건 바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점일 텐데요. 여러분, 다행히 대한민국 곳곳과 일부 해외 국가에서 저처럼 미리 조금씩 준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실제 도움되는 제도들을 이미 운영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50플러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중장년 생애 설계, 직업교육,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서는 4060 중장년을 대상으로 커리어 설계, 직무훈련 보람 일자리, 인턴십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도 정보통신, 기계자동차, 사무관리, 영상 디자인 등 실질적 기술 교육을 제공해 은퇴 전후에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비교적 낮은 소득의 어르신들에게 월 수십만 원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특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이는 과거에는 최소 생활비의 15-20% 수준이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한 연금을 메우는 기본적인 장치가 되어줍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멕시코는 펜션 프로그램 포 더 엘덜리라는 비기여 형납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중 지급되지 않는 소액 현금 지원과 건강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는 노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 퇴직연금 적립, 자동 가입 오토매틱 ENROLMENT, 그리고 집단형 확정기여형 연금 컬렉티브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CDC과 같은 제도를 확대 수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직장 기반 CDC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선택 없이도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일정 수준 이하의 연금 수령자에게 국가가 최저연금을 보장함으로써 노후 빈곤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연한 노후 준비를 돕는 단계적 은퇴 페이즈드 리타이어먼트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컨대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 후에도 근무 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하면서 일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은퇴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 연장을 통해 소득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제도들은 결코 먼 이야기처럼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50플러스 플랫폼,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지역 커뮤니티 교육제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기여형 지원 제도나 소득 공백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죠.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 조언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첫걸음도 알려드릴게요. 낡은 골프백은 말없이 서 있고 그 옆엔 손주의 웃음소리가 번져간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미소로 하루를 맞이한다.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만 붙들고 번 돈을 사치와 과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퇴직금이 빚으로 사라지고 연금으로는 생활조차 버티지 못해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보냈습니다. 낡은 골프백은 과거의 허영을 말없이 고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며 젊은 날부터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충실히 채우고 사치 대신 가족의 안정과 작은 행복을 지켰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과 웃으며 식탁을 나누고 오래된 골프백조차도 여전히 삶의 동반자로 곁에 두며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 같은 세대였지만 선택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먼 나라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 60, 70을 앞둔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갈림길입니다. 지금 쓰고 즐기자라는 유혹 앞에서 내일을 위해 조금은 아껴두자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물론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자녀 교육비와 부모 봉양,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저축은커녕 매달 버티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외식 한 번을 줄이고 여행을 한 번 미루고 남은 돈을 노후 계좌에 넣는 것. 오늘의 사소한 절제가 내일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프로그램, 50플러스 센터,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제도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땐 도움을 청하고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가혹한 고통을 불러오지만 준비한 노후는 존엄과 행복을 지켜줍니다. 눈부신 사치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 식탁과 손주의 웃음이 진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발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 얼굴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낡은 골프백 앞에서 후회할 것인지, 손주와 웃으며 식탁을 나눌 것인지는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지혜로운 노후를 선택합시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내일이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